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이 청와대가 사과를 했는데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럼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3년 내에 최저임금 10,000원 이룬다는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윤 의원님 아무래도 경제 전문이시라서요. 김상조 실장 보면 누군가의 소득은 누군가의 부담이 되고 비용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영세 자영업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들이 결국 반대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되는. 그래서 을과 을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실장을 통해서 한 사과라고 하지만 사실은 첫해 16.4% 올린 다음에 둘째 10.9% 때 이미 한번 사과를 했어요. 그때는 어찌 보면 노동계를 겨냥하는 또 국민 전체를 향해서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3년 내 달성, 이걸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좀 늦었더라도 만시지탄이라는 게 이런 때 쓰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늦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거죠.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정책의 방향이고 철학이라면은 거기에 쓸 수 있는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 다른 것도 있다 이런 의미죠. 이를테면 재정을 통해서 이전 소득을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계 소득을 뭐 올려주겠다. 물론 저소득층 얘기입니다만 뭐 그런 정부의 수단은 계속 쓰겠다는 어찌 보면 의지 표명이니까 이게 곧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는 아니다. 그 얘기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더 붙인 것 같아요. 이 최저임금 협상 결과 원래 더 올릴 뻔했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 10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가장 낮은 인상률로 마감을 한 셈인데요. 김성환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이전에 최저임금 인상은 했지만 한 2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편입되도록 됐어요. 그 최저임금에.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도록 됐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물가 인상률이 0%대이긴 하지만 실질 임금이 계속 올라가지 못한 현상들이 뭐 지난 한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 물가는 올라가고 실질 임금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상률이 한 2.8% 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낮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계도 뭐 10,000원을 곧바로 올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안을 8,880원으로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 근접하는 안이 나왔어야 된다. 근데 결국 공익위원들이 마지막 최종안 4쪽 사용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너무 지나쳤다 이런 좀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총파업을 이번 주 일요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사업장 쪽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납득해하지 않던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야권의 반응까지 좀 전해주시죠. 지금 현재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에 대한 변화 없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한 이 맹렬한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이종철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고집불통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 채 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 비용을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서 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산업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적지가 않은 목소리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8,350원에서 약 3% 정도에 달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라면은 내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과연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는 또다시 짚어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이 52시간 근무 시간 단축 문제까지 함께 결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일부 노동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총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최저임금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뜨겁게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게요. 이 노동계도 소상공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면 안 될 텐데요.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휴수당까지 오히려 휴일수당 같은 게 포함이 되면 최저임금은 내려봤자 소용없다라는 논란이 가세하던데요. 네, 결국 언젠가는 주휴수당이 산입 범위에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부분이 네. 중요한 부분으로 논점이 떠오를 겁니다. 결국 지금 사실은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시키면 시간당 10,000원이 넘는 식의 실질 최저임금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주휴수당도 현실 노무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제정된 1953년에부터 네. 들어와 있는데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그 대부분의 어떤 독일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아예 없거나 또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이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지금 몇 프로를 내리고 올리냐보다 사실은 결국에 주휴수당을 빼느냐 넣느냐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그래서 다시 이게 주휴수당이 산입 범위로 들어가는 순간에 다시 뚝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문제가 결국은 사실 물가 상승 이런 부분도 이제 최저임금을 정하는 요인이 되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결국 이제 지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 때문에 문 대통령이 송구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2년 동안 이 경제를 어떻게든 부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 주도 성장을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할 것인지 경제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네.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누군가의 소득이 누군가의 지출이 될 수 있다. 네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문제가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움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국민 지출 부분에서만 본다 그러면 소득 증대를 통해서 국민 지출이 된 게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주도 중심의 경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출이라고 하는 건 세계 교역량하고 관계가 있는데 세계 교역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호무역주의도 거기 연장선에 있고요. 네. 그럼 결국은 내수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내수를 키우는 방법은 소득을 늘려가면서 내수를 키우는 것밖에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폐기해라. 마치 최저임금이 모든 10,000원의 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국민들 내수 경제를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좀 건전한 대안 제시들이 계속 반복되고 대안이 좀 나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수출 비중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수를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세금이냐 아니면 신성장을 발굴하냐 그 문제까지 가긴 하지만 일단 임경호 위원님께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고 내년에 2.9밖에 안 올리지만 네.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전체 근로소득자 중에 40% 정도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문제도 신경을 써야 돼요. 또 무슨 말씀이냐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 네. 그러니까 어느 항목을 최저임금에 넣을 것이냐. 현재 지금 빠져 있는 게 전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게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로 지급하는 숙식비 이런 것도 빠져 있거든요. 이런 걸 다 집어넣으면 아까 주휴수당 이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휴수당처럼
다른 항목과 함께 최저임금이 사실상 이미 현재 수준보다 더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함께 합리화하지 않으면 단순히 최저임금을 뭐 몇 %포인트 올리느냐 이거 가지고 실랑이를 벌여본들 기업들이 받는 부담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 점을 더 같이 감안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